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격주 금요일마다 정치가의 소식통들이 전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오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정치권이 분주하게 또 다른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돌아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 여부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막판 변수들로 등장한 모습인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출렁이는 정치권,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기 대선 움직임까지 정치가 중계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정치가 중계에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성택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우신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윤석열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우신 기자, 네.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 어떤 이유로 구속 취소 청구된 내용에 대해서 취소 결정을 내렸는가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이제 취소가 됐는데요.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 50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의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9시간 45분 초과한 상태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결국 지금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이제 열흘이라고 하는 이 구속 기한을 단순히 일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확하게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할 것이냐였는데요. 기존에는 이걸 시간 단위로 보았었는데 이번 법원에서는 이거를 지금까지의 관례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결국 이런저런 뭔가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간 진일보한 판단이기는 한데, 이게 하필이면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 구속이 되어 있는 윤 대통령에 적용이 된 것이라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재판부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인 걸 보게 되면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포함해서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추후에 갑자기 뭐 재심 결정이 나온다거나 이런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구속은 취소하는 것이 인용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 일수로 보았습니다. 언제까지 구속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이제 시간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사실 좀 검찰과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쪽 공소 사이에 이제 자료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날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시간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고, 또 그 외에 다른 것도 대해서도 이 공수처법과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시간, 또 절차, 또 적법성 여부 이런 부분까지 다투는데, 주목하는 부분은 김재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관련된 이 김재규 씨와 관련된 재심도 거론이 됐어요. 그 부분을 유독
이 판결문에 표시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뭔가 절차상에 나중에 하자의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나중에 이 구속 관련된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경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한 재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이제 재심이 아주 뒤늦게 나오거나 기존의 재판부가 뒤집어지는 상황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절차적으로 확실하게 맺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우려가 좀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단에 큰 전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각 기자한테 확인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구속 취소 결정이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7일 이내에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7일 기간 동안에는 검찰의 항고 여부가 이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고요. 만약 이 7일의 기간 동안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은 석방이 되게 되는 것이고, 만약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구속 취소의 집행이 또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검찰이 항고를 하게 되면 계속 구속이 유지되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또 검찰이 항고하면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상태 기자. 예. 각 당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민주당은 있을 수 없는 예.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 이렇게 한영 입장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 양당에서 이제 논평을 냈는데, 그러면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제 그 대한민국 사법 절차의 정상화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이제 근본 법원 결정을 계기로 해서 헌법재판소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와 판결로 복귀해야 한다, 이렇게 헌재에다가 이제 좀 공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면에 민주당은 내란 속에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 검찰은 즉시 항고해라. 그러면서도 이번 법원 결정이 헌재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하면서 좀 불안한 지지층 민심을 좀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박명 교수님. 네. 오늘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오늘 판결문에 담겨 있습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좀 일찍 오는 바람에 요 앞선 프로그램 그 뉴스레터 K인가요? 거기에를 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양당의 관계자들이 두 분 다 변호사가 나와서 말씀하시는 공통된 것 중에 하나가, 양당의 반응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엇갈리는데, 두 변호사 양당으로부터 참여하신 분의 공통된 거는 내란 재판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또 탄핵 심판의 영향은 그보다 더 적을 것이다라는 데 거의 의견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법적인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옳고 그르냐,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은 뭐 대충 정리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지금 양당의 완전히 엇갈린 반응과 같은 것들이 여론에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도 결국은 영향을 정치적으로 주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사실 좀 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느 쪽의 결론을 뭐 지금 당장 이 최종 선고 기일을 정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거의 임박한 걸로 보는 시점에서 본다면 후폭풍의 더 악화 가능성을 어느 쪽의 결론이든 간에 예. 지금 오늘 시점에서는 보여준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수 대표는요? 네,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구속에서 풀려나면은 관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제 적극적으로 이 장외 정치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에도 이제 뭐 유튜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지자들에게 막 편지도 보내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로 예상되는 이 탄핵 심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영향을 주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지지층을 독려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예. 이제 뭐 이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간에 이제 앞으로 좀 전국이 굉장히 혼란해질 것 같습니다. 네. 전국이 수습
되는 전망이 아니라 전국이 더 혼란해진다는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이승택 기자, 예. 지금 탄핵 정국이지만 상당히 우리 또 민생 또는 주요한 현안들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 오늘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서 정부 여당의 뭐 발표가 있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그 이주호 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네. 이제 그 내년도 2026 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내년 의대 정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그 3,058명, 그러니까 이게 매년 똑같은 3,058명씩 뽑아오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네. 올해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3,058명에서 약 한 1,500명 정도 더 뽑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그 전공의 문제들도 생기고 의대생들도 학교에 복귀를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6학년도의 의대 정원은 증원을 하지 않고 평년과 같은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그러면은 의대 학장들, 총장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의대 정원을 동결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대신 책임지고 3월 안에 의대생들이 교실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해라. 그런 조건을 붙였고요. 네.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동결 약속은 다시 재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의료 4대 개혁 준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더군다나 의사 숫자를 늘리고 말고를 떠나서 소아과, 응급의학과 그리고 산부인과 또 지역의료 또 의료지인의 의료사고와 관련된 부분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되던 단계였는데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년 넘는 기간 동안 온 국민이 그리고 정치권이 이제 의료개혁 하겠다고 이제 이 고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증원 문제는 완전 무산이 된 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의료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예. 이제 추후에 이제 정치인들이 추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그래도 좀 현실적인 접근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지난해 입학했던 이사학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수업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1,500명이 더 증원이 된 이제 2호 학번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따져보면 1학년 수업을 거의 뭐 기존의 2배 이상인 7,500명 정도가 최대 이제 듣게 된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수를 줄이지 않고 내년에 또 2, 6학번까지 이제 입학을 한다면은 교육 현장의 혼란이 굉장히 좀 가중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의료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다시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해법이 최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나왔었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한 선택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의대 교육은 이론 교육보다는 실습 교육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그런 면에서 과연 준비 없이 그 정원의 50% 이상을 늘려버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부담은 그동안에도 계속 논의가 돼왔던 얘기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게 그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어떻게 보면 뭘 원자 그 원인이랄까 넓은 좀 더 그 배경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얻은 것 없이 또 해놓은 거 없이 혼란만 가중시킨 셈이 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 좀 정상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국민적 우려를 갖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욱신 기자, 이 소식 한번 짚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바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방해가 있었다라는 의미인데요.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됐었는데 적정하다, 구속영장 청구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검찰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경찰도 검찰도 모두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온 거라서요. 그러니까 검찰심의위원회가 이제 영장과 관련해서 이번 결정이 있기 전까지 16번 열었는데 그 중에 15번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경찰 쪽의 손을 들어준 게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찰도 청구는 하지만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공수처를 통해서 직접 이제 공수처 검사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해야겠다 이런 방안을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했었고 검찰도 당연히 이번 검찰심의위원회도 검찰 편을 들어주겠지 했는데 예. 이 구속영장은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 왜 기각했느냐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기 때문에 양쪽이 모두 약간 당황스러운 기류가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 검찰에서 계속해서 이 경찰에서 계속 뭐 보완도 하고 계속 청구를 했는데 이 비아폰 관련해서 3번이나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기 때문에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그러면 3번이나 영장을 기각했을까? 그 혹시 그 사유가 그 배후에 뭔가 다른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각 기자가 보기에는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검찰심의위원회가 손을 들어준 특별한 배경이 그럼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검찰 측에서 계속해서 막아냈던 논리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을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분들이 보았을 때도 그러니까 검찰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때 경찰 그럼 이렇게 보완해서 하겠다. 이렇게 정황 증거가 새로 나왔다라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뭐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증거인멸과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검찰 측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게 오히려 좀 의아하다. 이게 혹시 검찰 내부적으로 뭔가 치명적인 뭔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막은 게 아니냐. 이런 다른 음모론적인 의혹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가 제동을 한번 걸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뭐 더 이것을 검찰을 감사고만 돌 수는 없는 뭐 그런 단계였다고도 볼 수 있다는 또 해석을 해주셨고요. 이성택 기자. 예. 사실 어제 오늘 이렇게 많은 또 관심이 모아졌던 것은 바로 이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바로 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 부분을 가지고서 또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 논란이 있었는데 한 언론사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양심 선언 회유 정황이 드러난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곽종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금 헌재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 이제 기소가 됐죠. 이제 그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의원들을 그 계엄 당일 이제 그 계엄 해제안을 의결을 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좀 핵심적인 증언을 했었죠. 이제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증인인데요. 근데 어제 이제 그 한 종편 보도를 보면은 그 계엄 직후 12월 5일에 한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 선언을 하라는데 그리고 또 어찌됐든 얘들이 사정은 다 아는데 그래도 뭐 나를 내란죄로 엮겠단다 이렇게 워딩을 한 내용의 녹취가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긴 한데요. 이제 그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뭐 야권,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런데 의원들이 곽종근 전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살려면은 윤 대통령을 좀 적극적으로 모함을 해라.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졌는데요. 다만 이제 그 곽종근 사령관 측에서 나한테 양심 선언을 하라고 제안을 한 사람이 야당 의원이 아니라 나 고교 동창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 저기 그 논란이 조금은 잦아든 소강 상태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과 좀 일찍 접촉한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제 그 고교 동창이 내란죄로 엮는다 뭐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살아있는 논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여전히 곽 전 사령관, 특수 전 사령관과 관련된 이 논란 끝이 나지 않고 있는데 이른바 민주당 쪽으로부터의 해유설이냐 아니다. 그 녹취록은 고교 동기 더군다나 뭐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나요? 그 인물인 고교 동기다.
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게 더 혼란스럽게 지금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내란 재판과 탄핵 심판의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분의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계엄 직후의 그 행동들이라든가 또는 그 이후에 그 말이 번복되거나 또 지금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이 신빙성의 의문을 자꾸 갖게 하고 그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지금 당장으로는 이게 내란 재판과 아마 탄핵 심판에 어느 정도 그 이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각자가 각자의 입장대로 아마 해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이유의 하나로 그게 가장 단기적인 뭐 효과랄까 영향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그 계엄과 탄핵 사태를 보면서 이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상당히 좀 이번에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어요. 특히 이 고위직 이 장성들이 그 계엄 전후에 또는 후에 이 보여준 행태들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실망감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 제복 입으면 특히 군인들의 경우에는 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네. 이분들에 대한 신뢰나 어떤 믿음에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 공동체 입장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군이 흔들려서는 군 지휘 계통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 글쎄요, 이게 곽 전 사령관 관련된 이 부분이 얼마나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또 판결에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동수 대표, 네. 지금 또 국회에서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많이 다투던 내용은 바로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우리가 방송하는 이 시점까지도 아직 임명은 안 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뭐 본인이 지금 대행의 대행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어느 한쪽은 분명히 크게 반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조만간 내려질 거니까는 그때까지는 이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지금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이 본인이 임명하기보다 한덕수 총리에게 공을 넘기려고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되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하는 또 이유를 들기도 했었는데 가우신 기자, 네. 이 변론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끝이 났고 대통령보다는 먼저 선고가 날 거라는 이번 주에 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왜 빨리 안 나나요? 일단 뭐 가장 명시적인 이유는 국회 측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검찰이 작성했던 국무위원들의 조서를 확보를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갖고 검찰 측에 요청을 했지만 검찰은 이미 제출한 다른 수사 기록들도 좀 가름을 해달라. 이걸로 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하기를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국회가 다시 지금 이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측과 이 좀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이 대외적인 이유로 보이고요. 다만 대내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좀 관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해야 한다고 임명하지 않는 이 부작위는 위헌 위법한 거라고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인 건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돼서 헌법재판소의 완전성이 복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한덕수 대행의 이
직무복귀가 가능성이 있는 이 판결을 먼저 내려줄 필요는 없다라는 어떤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모두가 지금 정반대의 압박을 여러 자기 의제로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 좀 고민이 많이 깊어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곽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고 또 다른 해석도 있던 게 저는 좀 눈여겨봤던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봤는데요.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가 이제 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내란 행위를 뭐 공모하고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내려버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 내란 행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지금 헌재의 평가가 이제 좀 사전에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계속 늦추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연관성이 또 작동된다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이동수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가 나오지 않는 배경. 자,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빨리 임명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주는 영향으로 보는데, 박 교수님 보시기에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고 아니고가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큰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혹시 기간과 관련된 시기와 관련된 그 좀 뒤로 미루는 효과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재척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뭐 그 시기와 관련된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세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겠는가. 다만 한쪽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는 게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9명이 되니까요. 다른 한쪽에서는 결정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에 따른 각자의 입장에 따른 해석과 그에 따른 유불리의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승택 기자, 예. 바로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결단의 순간이라면 탄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기에는 좀 민심이 우려된다. 이런 내부에 강경파와 민주당 내부에 또 온건파가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예, 뭐 대표적으로 그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이 오늘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즉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확인된 바로는 그 최근에 민주당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서 그 지금 그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를 할지 말지를 두고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인즉 지금 원칙적으로 볼 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라고 했는데도 안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위법이다. 따라서 중대한 위헌 위법을 저지른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의 문제다. 따라서 이제 원칙적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한쪽에는 있었고, 반면으로는 지금 그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 소추가 되고 이번에 지금 세 번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또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오는 건데, 이런 모습은 일종의 민주당이 좀 조심해야 할 거대 야당의 그 폭주 프레임에 아주 걸리기 좋은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도 고려해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은 어차피 상황이 정리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며칠을 못 참아서 탄핵 소추를 하면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민주당의 결정,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의 결정은 내용은 나오진 않았죠. 예, 아직은. 네.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강우신 기자, 선관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요 한 3, 4일 동안 가장 문매를 맡고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뭐 지방선관위까지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바로 이 채용 비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대판 음수제다, 제2의 조국 사태다, 이렇게 이제 아빠 찬스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선관위가 지금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가족 특혜 채용을 관행적으로 해왔고, 이것을 뭔가 법적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뭐 서류를 위조한다라든가 사전에 뭐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리 개입을 했다라든가 면접 볼 때도 이미 사실상 누구를 뽑을지 정해놓고 했다라 사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고, 예. 이에 대해서 이 선관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고개를 숙이고 국회에 출석한 사무총장도 여러 번 이제 사과를 할 정도로 사실상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국회에 출석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도 본인의 자녀와 관련된 이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함에 있어서 이건 사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여야가 선관위의 채용 비리 문제다. 이번 기회에 밟은 세건하고 뭔가 제도도 바꿔야 된다. 이거는 여야가 일치를 하는데 예. 여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부정선거 의혹, 정확히 말하면 좀 더 부실선거 관리, 이것도 결국 이런 특혜 채용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선관위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엄정하게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가족기업처럼 운영되다 보니까 그래서 선거도 부실하게 운영되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데까지 나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그건 결국 부정선거 의혹과 연결해서 선관위를 흔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박 교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학자로 오랫동안 또 활동도 해오셨으니까요. 선관위가 이럴 거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거 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네. 있는데 그 가족 채용 관련한 부분하고 선거 부실 관리 또 더 나아가서 부정 선거로는 사실 연결고리를 찾기는 조금 어려운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여쭌 것은 채용 비리라든지 상당히 업무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자로서 쭉 선관위에 관련된 뭐 세미나라든지 연구라든지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이럴 거라고, 이 조직이 이럴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그런 있는지 적은 아니요? 없었죠. 그게 네. 특히 더더구나 우리나라 선거 관리의 수준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향상돼 왔던 거고, 또 이번에 다르게 해석이 됐습니다만 A웹이라고 이제 세계 선거관리 기구의 협의회도 만들어서 그 이른바 민주주의 후진국의 선거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장비라든가 노하우도 수출해 왔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의 세계적인 수준의 이제 그 K 선거 관리다라고 할 정도의 그러니까요. 그 위상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최근에 아주 그 문매의 대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가족 채용 관련한 것들이 이제 수사 의뢰가 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도덕성과 그 존재 이유에 대한 아마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 위기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헌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등에 대한 아마 여야의 정치권의 그 본격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이번에 선관위 비리 관련한 얘기니까 나오니까 이제 국회에서 무슨 뭐 감사관이라든가 국회 견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선관위하고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이 상당히 묘한 관계에 있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국회의원들이 을의 입장에 놓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갑의 입장이 돼 있지만은 따라서 이게 선거 관리의 공정성 문제라고 하는 것하고 또 국회의 통제라고 하는 부분, 견제라고 하는 부분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이동수 대표는 네. 어떻게 봅니까? 특히 이제 2030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렇게 이번 선관위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바로 이렇게 채용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공평, 공정, 정의. 근데 이제 노태학 대법관이기도 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특혜 채용 고위직 자녀 10여 명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등 뭐 수습에 나서겠다. 외부 통제도 문을 열어놓겠다. 어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에 나와서 특혜 채용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상당히 이런 대책과 수습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거든요. 네. 실제로
철저한 수습이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국회도 그렇고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또 유야무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본인들도 이 부정 채용으로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해고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봤는데 이제 좀 법적으로 안 된다더라. 뭐 이런 이제 좀 발언을 했어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2021년도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되면서 이제 채용 비위로 이제 합격한 분들 합격 취소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김용빈 사무총장 스스로도 이번에 이제 찾아보니까 한 10명의 채용 비리자 중에 이제 한 명이 또 이 법 개정 이후에 이제 들어온 분이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분부터 확실하게 좀 어떤 징계를 보여줘야 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도 저는 좀 핑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제 뭐 소급 적용하고 이러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채용 비위로 들어온 분들을 그러면은 법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좀 직을 유지하는 게 과연 사회 정의나 이런데 좀 부합하나 저는 좀 그런 의문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국회가 뭐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채용 비리에 관해서는 좀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성태 기자도 예. 지금 취재 또 소속된 신문사에서 이 관련 이슈를 많이 다루실 텐데 예. 탄핵 심판 지금 탄핵 정국입니다. 또 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관위 문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거로 보시는지요?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선관위라 하면 어쨌든 심판 역할이기도 하고 원칙적으로 이제 선관위 내부의 채용 비리 이제 부정 채용 의혹 관련한 문제가 사실 선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일견 납득은 안 되는 문제긴 한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전국에서 굉장히 주요한 쟁점으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 이유는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지지층 결집 소재로 활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지층 중에서 일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많이 제기를 해왔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뜻 호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근거가 좀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뜻 호응하기가 어려웠는데 대신 부정채용 비리 문제를 고리로 해서 선관위를 강하게 타격을 해주면서 지지층의 호응을 일부 흡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지지층 결집 소재가 좀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야당은 이 건에 있어서 프레임에 걸리기 굉장히 좋은 여건이죠. 이거에 대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강하게 말을 못하면은 너희 선관위한테 뭔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게 있어서 선관위한테 모지르기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프레임에 씌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더 불리한 여건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이 문제가 계속 커져서 부정선거 문제랑 결합되고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4월 2일입니까? 박 교수님 또 이제 재보궐 선거도 있는데 이 심판 또 공정한 또 감시자로 나서야 될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될지요. 강우신 기자. 그래서 이 와중에 사전투표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인가요? 발의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투표일을 제도를 폐지하고 금토일을 본투표일로 늘려서 진행하자 이런 안도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뭐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제 장동혁 의원이 지금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본이 사전 투표를 폐지를 하고 본 투표를 늘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선거 관리 관련해서 좀 부실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부정선거 관련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시민들 유권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본 투표를 그냥 확장을 하자 이런 지금 논리인 상황인 거고요. 이게 사실 당론까지는 아닙니다만 지금 대선 주자라고 잠재적으로 불릴 만한 여권의 잠룡들도 대체적으로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서 물론 홍준표 시장은 다릅니다만 좀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최근에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사전투표하고 본투표 사이에 이제 날짜들 차이가 있는데 이 시기 사이에 새로운 이슈가 불거져서 유권자들의 판단이 바뀔 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또 이게 투표에 제대로 된 민심을 반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로는 만약에 633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 끼어버린다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지 이런 예시까지 지금 상상력을 만들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예. 그만큼 사전투표가 좀 문제가 있으니 본투표를 늘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사실 대내적으로는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워낙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보수층 지지층이 결집이 안 되다 보니
본 투표에 집중하는 것이 투표율도 끌어올릴 수 있고 보수 진위도 좋을 것이다라는 적시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그래도 두 분 말씀을 짧게라도 듣고 일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대표는 네. 정치권에서 사전투표제 폐지 여부가 논의되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거 국민의힘이 좀 계산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 게요. 이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 투표가 처음 도입된 게 2014년 지방선거부터였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은 반대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여러 뭐 부정선거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사전 투표라는 제도 자체가 이제 실거주지랑 등록된 주소지랑 다른 사람들한테 유리하다 보니까는 청년층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이 청년층 지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0년 정도 지나면서 사실 좀 여론도 많이 바뀌고 해서 이 청년층이라고 해서 다 민주당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사전 투표가 없어지면은 사실 이 집단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고 그렇다면은 저는 국민의힘도 손해가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없애는 게 꼭 뭐 중도층 보기에 뭐 좀 좋지 않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이런 어떤 표의 측면에서도 봤을 때 국민의힘한테 과연 그렇게 도움이 될까? 저는 이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보면 사전 투표가 투표율을 상승시켰느냐라고 하는 원래 도입 취지는 투표율을 상승시키고자 예. 하는 것이었는데 최근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을 보면 투표율 상승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게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본투표 날 투표할 사람들이 좀 먼저 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사전투표가 없다고 해서 투표율이 낮아진다거나 반대의 경우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의 경험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전투표의 결과 정치적 영향 때문인데 예. 대체로 지금까지 개표 결과들을 보면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좀 상대적으로 우세하고 본투표에서는 국민의힘 계열이나 또 국민의힘 정당들이 주로 우세한 결과를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존재한다고도 봐야 된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가 소식동들이 분석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 스튜디오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박명호 동국대 교수, 이성택 한국일보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곽 기자, 요즘 뭐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을 가정한 그런 워밍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도 이제 이전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속세 개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동의할 용의가 있다. 이게 급물살을 타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는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야가 모두 감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선거가 확실히 가까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가 상속세 개편안을 꺼내들은 상황인데요. 대체적으로 좀 교집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공제 관련해 가지고도 한도를 좀 늘려주고 자녀 공제도 좀 늘려주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액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 부동산 중위 가격을 생각을 했을 때 한 최고 18억 원까지는 상속을 받더라도 세부담을 좀 면제주자라는 부분이 핵심인 건데요. 다만 이제 여야의 핵심적인 차이는 최고세율을 건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현행 50%의 최고세율을 40%로 깎아주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아니 한도를 늘려주면 됐지 최고세율까지 깎아주는 건 초부자 감세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요 좀 디테일한 차이를 가지고 서로의 상속세 개편이 자기가 진짜다. 상대는 가짜다.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 교수님, 그러니까 세금 깎아준다 그러면 솔깃하고 싫어할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내가 해당되든 안 되든 혜택을 받는 듯하기도 하고요. 그런 기분도 들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국가 운영에서 세수라는 것은 국가 재정 또 국가 또 예산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런 어떤 세금 깎아주기 경쟁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전 세계 선거에서 세금 올리겠다고 해갖고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나 후보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금은 내려주겠다고 해야지 공약이 되는 거지. 올리겠다고 하는 거는 아마 그게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는 누구도 하기 어려운 결정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나름의 지금 어떤 그 큰 그림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부분 조각조각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상당한 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최근 저희가 한 86조 정도 세수 펑크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경기나 경제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수 부진이 더 장기화되거나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공동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성택 기자 궁금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뭐 정치 또는 정치 공학적으로는 상당히 거론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상법 개정안, 반도체 특별법, 엔비디아, 또 국방 AI, 또 어제였습니까 오늘이었습니까 부산에 박형준 시장을 만나서 북극 항로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취재 이렇게 기사 분석으로 보면은 뭐 관심도라든지 또는 긍부정으로 어떻게 좀 뭐 이건 뭐 아주 객관적인 수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양면적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건 뭐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슈 쟁점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에 사실 상법 개정 그리고 이제 그 상속세 문제들도 사실 국민의힘이 예전부터 주장해 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크게 보폭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모든 이슈를 흡수해 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딸려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 파이팅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성공을 했다.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또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일극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기는 하는데, 그런 일극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당내에서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우클릭을 하더라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좀 뭐 크게 선거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좀 참는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지만,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인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감세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 세금 깎아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모습이냐, 이거는 우리 정당이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집권 자체를 추구하기 위해서면은 우리 당의 대들보 석가래까지 다 빼서 내줘도 되는 것이냐, 이런 비판들도 물밑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기는 합니다.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여론이나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선거가 됐든 중수층,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도와 MZ세대만 놓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광폭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근데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던지는 이슈 중에 특히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막 중도 확장용 카드인가라는 좀 생각도 드는 게요. 일단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저는 어떤 이슈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민주당의 주요 지지 집단 중에 연령대로 보면은 86세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 86세대 분들이 이제 슬슬 자식들한테 집 물려줘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2012년 19대 총선만 하더라도 이 민주당이 수도권 의석이 65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1대, 22대 총선 지나면서 100석 이상을 지금 먹고 있거든요. 사실상 민주당이 이제는 호남 정당이 아니라 수도권 정당이 된 상황에서 특히 이제 수도권에 이 집 자가 보유하신 분들의 이런 원망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분들을 달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나. 저는 이게 이제 물론 어떤 이 경제 이념적인 측면에서는 중도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그냥 민주당의 지지층에 부합하는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이슈들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세 분 말씀 듣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최근 광폭 행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우신 기자, 네. 며칠 전에 이 이재명 대표가 체포 동의안 바로 2023년 9월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당시에 가결된 것을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것, 이 발언이 또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 김두관 전 의원 초일회에서는 상당히 좀 반발 목소리 나오는데 일단 우선 궁금한 것은 뭐 취재한 바가 있다면 잘 최근에 지금 순항 중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차원에서 본다면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사실은 당내에서도 좀 의아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잘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시화되고 있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비명계들을 두루두루 만나면서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뭐 박용진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는 역시 큰 정치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역할에 대해서 추후에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같이 캠프든 뭐든 해볼 수 있는 일을 도모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마치 이제 비명계가 검찰과 내통해서 본인 등에 칼을 꽂은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친명 성향 지지층들은 당연히 이제 비명계를 향해서 당연히 이제 또 들끓고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 자기가 바보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SNS로 하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의 대체적인 반응은 이 발언 자체가 좀 고도로 정치적으로 고려돼서 나온 게 아니라 조금 약간 즉흥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실수로 나온 발언이 좀 뒤늦게 좀 너무 파장이 커진 게 아닌가 해서, 사실은 원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준비했던 대선 행보는 맞지 않아서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백그라운드 브리핑 같은 자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대한 좀 이거를 묻고 수습하고 가려는 것으로 보이고, 또 최근에는 또 이재명 대표 본인도 특정 누구를 겨냥해서 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이 톤 다운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 네, 동영상을 보면 말실수로 보기는 조금 모르겠어요. 이거 보기 나름에 따라서 뭐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뭐 준비된 것 같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실수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하도 논란이 되길래 한번 그 클립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또 이재명 대표가 말실수를 하는 분은 아닌 스타일 아니었나 여태까지 이걸 보면. 그래서 이번에 잘 해오다가 정말 한 방에 모든 걸 날린 셈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 특히 더 아쉬운 거는 친명 좌장으로 불린 정성호 의원이 대신 사과한다는 건 더 코미디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또 그걸 또 사후에 설명한다는 건 더 이상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의도가 정말 뭔지, 그리고 이건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또 이번에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첫 쟁점은 이재명이냐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서 갖고 있는, 또 정치인으로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한계, 문제점, 확고한 지지층은 있지만 고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또 신뢰나 믿음의 어떤 불안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동수 대표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가구신 기자는 실수일 가능성, 하지만 박명호 교수님은 실수는 아닐 것 같은 가능성. 이동수 대표 보기에 실수가 아니라면 어떤 의미를 여기에 담았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도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제 그 해당 채널이 이제 좀 약간 매운맛에 좀 이렇게 농담도 하면서 이제 정치 얘기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냥 이제 분위기가 고조되다 보니까는 본인도 이제 그런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내심 속마음으로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비명계 인사들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뭐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재명 대표 발언 중에 뭐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이제 좀 돌고 있는데, 그것처럼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 통합 행보라는 게 이제 좀 가식이었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승대 기자, 지금 국회에서 또 쏟아지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개헌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내놓는 비명계 쪽에서 주로 이제 개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정치 다시 복귀를 시작한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임기 단축, 3년 단축 개헌을 하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또 이 개헌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한동훈 전 대표가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압박이 될까요? 압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치 원로 한 분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 한 명만 동의해주면 우리나라는 개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재명 대표 빼고는 여당 잠룡들도 그 야당 잠룡들도 대체로 개헌 그리고 이제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 권한 그리고 국회 권한을 좀 분권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의 개헌론이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과연 이게 유불리 현재 차원에서는 이 대표가 불리한 이슈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표가 당신은 대통령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권한을 내려놓는 개헌에 동의하기 싫은 것 아니냐. 이거는 개인의 사사로운 권력욕 때문에 국가의 중대사를 그르치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에 굉장히 씌이기 쉬운 그런 불리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유리한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이재명 대표가 희생과 헌신을 하는 모습을 한번 좀 보여야 할 타임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크게는 대선 후보를 나는 안 나가겠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뭐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개헌을 받겠다. 이 카드를 희생과 헌신처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아껴두고 있다.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개헌이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지금 개헌이 화두가 된 거가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어요. 특히 이 개헌 논의는 지난 40년 동안 이어져 왔지만 계속 공전하는 상태거든요. 이번이라고 다를까? 물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아마 동의하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 개헌이 되면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고 거기에 대한 고민은 아직 좀 덜 성숙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정치 현실적으로만 보게 되면 아마 개헌을 고리로 최소한 비명의 연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고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좀 더 확대되면 정치권을 넘나드는 반명 연합의 어떤 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건 이제 되는 사람은 3년만 한다라는 전제가 깔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이제 그 범야권 오픈 프라이머리 뭐 원샷이 될지 투샷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후보 선출 과정에서 따라서 이재명 후보 대표 입장에서도 한번 고민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현실적으로는 2030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묶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사실상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효과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 시기와 관련해서 보면 2028년이 아니라고 한다면 효과는 좀 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강우신 기자. 네. 최근에 또 글쎄요, 홍준표 시장도 강폭 행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방송 출연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개헌이 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 이 두 사람이 지금 여권의 소위 말하는 잠룡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약간 스탠스나 지금 지지층이 모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내려간 것부터가 지난 대선 경선 때 당심에서 지고 민심에서 이겼다. 내가 대구로 내려가서 우리 지지층을 잘 붙들어 놓고 밑바닥도 다져놓으면은 다음 대선 경선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간 거라고 많이 추측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놓게 되면은 왠지 친윤계가 차기 후보로 밀 것 같은 그거는 김문수 장관이 다 가져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본인만 특별하게 더 할 수 있는 내줄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좀 약해 보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선명하게 소위 말하는 지금 당 지지층 당원들에게 호소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개헌. 결국 개헌을 통해서 이 지금 워낙 강성 지지층들은 헌법재판소에 불만이 많으니까 이 헌법재판소를 내가 개헌을 통해 가지고 만지겠다, 없애겠다, 이런 식의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대선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용도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동수 대표 국민들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과연 이걸 어디까지 가능한 것으로 봐야 될지. 자, 근데 이재명 대표는 또 대통령실 세종 가능성을 검토하라 이렇게 당 내부에 검토 지시를 내린 모양인데, 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는데 다음번에는
세종 이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저는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필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정부 기관들은 거의 다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무원분들 항상 하는 얘기가 본인들은 세종에 있는데 국회며 대통령실이며 다 서울에 있어가지고 오가느라 시간 다 버린다 이런 얘기 예전부터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 이전이라든지 대통령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쭉 나왔던 이슈인 만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거론하는 측면, 검토하고 있는 측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 관련해가지고 전 이제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홍준표 시장이 헌법재판소 없애겠다 이렇게 뭐 이게 주장하셨을 때 약간 떠오른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가자지구를 뭐 휴양지로 만들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슈고 왜냐하면 개헌도 해야 되고 일단 본인이 당선이 돼야 되고 개헌도 해야 되는 이슈인데 이렇게 우리가 막 중요하게까지 막 다룰 필요는 없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여하튼 뭐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박 교수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아주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이제 서서히 움직임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좀 두드러지는 인물은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이제 책도 출간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차별화도 시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복귀 움직임 좀 지지층들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과는 갈등이 좀 불가피할까요? 뭐 지금 갈등이 불가피한 시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는 탄핵 결론이 나야 특히 이제 인용으로 결론이 나 이후에 주목받게 되지 않을까. 특히 본인의 그 책에서도 주장했듯이 그 개헌 반대라고 하는 그 상표를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나야 그 본격적인 그 행보와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강우신 기자. 네. 우리가 이제 홍준표 시장 얘기도 해봤고요. 김문수 장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행보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김문수 장관이 뭐 아직까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긴 하겠지만 대선 출마에 대한 어떤 워밍업을 좀 하고는 있는 건지 또 오세훈 시장은 어떤 전략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건지 책이 곧 출간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정치인이 책을 낸다는 거는 뭔가 꿈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윤 대통령 이제 구속 취소가 인용이 되자 바로 이제 본인 SNS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홍보에 나섰거든요. 그것도 다분히 뭐 최근에 턱걸이를 한 것도 그렇고 국회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거기서도 여러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따라 나와서 같이 사진 찍으려고 하는 모습만 보면 확실히 지금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라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상당히 좀 국회 한번 올 때마다 기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두 사람 행사에 다 모습을 드러내는 교집합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어느 쪽에 줄을 설지 좀 눈치를 보는 의원들도 있는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또 SNS로 굉장히 좀 거시적인 그림들, 뭐 펀드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좀 큰 국가 비전을 통해서 내가 대선 후보로 좀 자리매김해보겠다 이런 그 홍보로 좀 읽히게 되고요. 네. 김문수 장관은 확실히 지지층 붙들어매기, 자신의 지지율을 지금 떠받들어주고 있는 당심을 확실히 안고 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승택 기자, 예. 민주당은 워낙 뭐 이재명 대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다른 인물이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혹여라도 추가적으로 좀 강력하게 지금 대권 조기 대선이 있다면 대권 도전을 시사하고 있는 인물이 혹시 있는지 강력하게 더 움직이는 인물이 있는지 국민의힘은 지금 우리가 거론하는 4명 이외에 뭐 원희룡 전 장관이 됐든 또는 나경원 의원이 됐든 또는 윤상현 의원이 됐든 안철수 의원이 됐든 추가로도 좀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그 우선 그 여권을 보면요. 여권에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있겠죠.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상당히 그 활동폭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다만 현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한되는 측면이 있지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활발하게 좀 메시지 그리고 비전을 좀 내고 있고요.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게
정말 그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다. 정말 이번에 한번 잘해서 선택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한번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도 사실상 이제 대선 판에 뛰어들었다라고 기자들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런 느낌이 물씬 나는 기자회견을 한번 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요. 그 이외에 또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원 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본격적으로 뭐 출마를 한다 이렇게까지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잠재적으로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다선 의원들도 저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출마를 할 것이다. 뭐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현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하기가 좋은 이런 여건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이재명 대표와 지난번 당권 경쟁을 했었던 김두관 전 의원이 있군요. 예, 김두관 네. 전 의원도 굉장히 메시지를 강력하게 내면서 이 대표와 이렇게 각도 세우기도 하면서 선명성을 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체포동의안 가결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두관 전 의원이 상당히 강한 또 맞받아치는 그런 또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기자 두 분께 좀 여쭤보기는 그래서 그래도 평론하는 박명호 교수님과 이동수 대표께 남아있는 시간 동안 빠르면 이제 이건 전망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쯤에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두 분은 일단 이번 탄핵 심판 선고의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만장일치는 가능할지 물론 이제 기각이 된다면은 만장일치는 불가능한 것일 테고요. 이동수 대표부터요. 네. 짧게 얘기하나요? 저는 만장일치로 인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생각합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안에서 표가 또 갈리게 되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이제 의견이 분열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면은 그것이 또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국민 분열이나 이런 데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법재판소는 8명이 같은 어떤 표를 행사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뭐 기각보다는 인용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용 가능성이 높고 인용이 된다면 소수 의견이 설사 있더라도 네.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장일치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이다. 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대체로 동의하고요. 헌법재판소가 법리적인 판단을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의 최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고려와 여론의 향배에 대한 부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그 여론이 좀 한번 출렁이면서 최근에 여론들은 대체로 또 한 6대 한 3, 6대 3.5 정도의 그 비중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헌법재판소가 내부에 경론은 있겠지만 그걸 결론을 내서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대략 뭐 그 정도로 뭐 의견을 주신 겁니다. 뭐 그 비중도 한 그 정도의 비중이 된다라는 어떤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뭐 14일설도 있고 18일설도 있는데 강우신 기자 뭐 구체적으로 좀 날짜가 유력하게 전망되는 지점이 있습니까? 사실은 14일설이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지금 뭐 이 시계들도 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평의를 계속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평의 결과가 만약 지금 이제 오늘 나와주신 패널분들께서 예측을 해주신 대로 8대0 만장일치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예. 오히려 좀 빨리 나올 수 있고 아니라면 오히려 좀 길게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